중동 문제의 최대 플레이어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입니다. 네 번의 중동 전쟁이 모두 이스라엘을 공동의 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맞은편에는 당연히 팔레스타인이 있고 시리아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이 번갈아 상대 역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피해를 보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실패한 국가의 전형이라 할 옆나라 레바논입니다. 파고 보면 복마전처럼 얽혀있는 중동 문제의 많은 뿌리가 레바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알면 중동 문제의 제법 많은 부분이 어떤 인과관계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이 얼마나 엉망인지는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증명합니다. 현재 레바논엔 우리의 경기도 크기만 한 땅에 약 5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국을 떠나 해외에 사는 레바논인은 적게 잡아도 1200만 명이니 2배가 넘습니다. 이 중 브라질의 700만 명 등 대다수가 중남미로 이주했고 미국, 호주, 프랑스에도 수십만 명씩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엑소더스는 이 순간도 진행형입니다. 2021년 한 해에만 8만여 명이 레바논을 빠져나갔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지금 남아있는 인구의 절반도 기회만 되면 레바논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30세 이하의 젊은 층은 이주 희망자가 63%에 달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나라를 버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제와 전쟁이죠.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레바논은 부유하지는 않아도 남부러울 것은 없는 나라였습니다. 관광업과 금융업이 발달한 덕이었습니다. 레바논은 지중해 특유의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 여성들이 히잡이 아닌 비키니를 입을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많은 유럽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중동의 부호가 몰리면서 금융업도 발달, 레바논은 중동의 스위스, 수도인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레바논의 주력 사업은 2011년 시리아 내전과 함께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접국이 전쟁의 위협을 느낀 관광객의 발길이 우선 끊어졌고 외국인 투자 위축과 부패 등으로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업도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시리아 난민도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내전이 길어지자 시리아인들은 걸어서 탈출할 수 있는 인접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레바논은 트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0만 명의 난민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무려 레바논 인구의 25%입니다. 여기에 2020년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든 베이루트 부두 폭발과 코로나 사태가 레바논 경제의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레바논의 경제는 10여 년 만에 나락으로 떨어져 $10,000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대로 하락했고 통화가치는 무려 90%가 폭락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40%에 달하고 물가 상승은 세 자릿수이며 전기 공급은 하루에 한두 시간뿐입니다. 인구의 80%가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는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건 이민자들이 보내는 송금뿐입니다. 글로벌 인도주의 단체인 머시코스의 2022년도 발표에 따르면 GDP의 절반 이상을 해외 송금이 차지한 레바논은 세계에서 송금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극단에 몰린 상황임에도 레바논의 대통령은 시위 중인 국민에게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라를 떠나라고 오히려 질타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레바논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죠. 사실 돌이켜보면 레바논은 시작부터 오늘날이 예견된 나라였습니다. 1차 대전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패전국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재편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요르단과 이라크를, 프랑스는 레바논과 시리아를 탄생시켰습니다. 레바논은 지형부터 다른 중동 국가들과 꽤 달랐습니다. 서쪽은 지중해가, 동쪽은 험준한 레바논 산맥이 둘러싸고 있지요. 특히 레바논 산맥은 최고 높이가 3,000m대로 적의 침입이 어려운 아주 견고한 자연 방벽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지역의 외딴 산간 마을엔 독특한 종교 공동체가 여러 자리해 전통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단체들을 다 끌어모은 게 레바논입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7세기부터 고립생활을 해온 마론파 기독교,
신비주의 성향으로 폐쇄적인 공동체를 꾸려온 드루즈 이슬람이 초기의 양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아시리아 동방교회, 콥트교, 개신교 등의 기독교와 수니파, 시아파, 알라위, 이스마일 등의 이슬람, 여기에 유대교 등 종파가 무려 18개나 됩니다. 크게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구분되는 이 두 세력은 독립에 대한 입장부터 달랐습니다. 기독교 세력은 레바논을 완전한 독립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고, 이슬람 세력은 독립 대신 아랍권의 일부로 편입되길 원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 프랑스와 기독교가 이슬람을 설득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죠. 결국 당시 인구수에 따라 레바논은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가,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 외교장관은 그리스 정교, 국방장관은 드루즈파가 계속 맡기로 합의하고 1943년 독립했습니다.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의 권력 트로이카에겐 모두 거부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입법, 사법, 행정부가 아니라 기독교, 수니파 무슬림, 시아파 무슬림 간의 종파적 상권 분립으로 레바논이라는 신생국가가 출범한 것입니다. 국회의석 역시 인구수에 따라 기독교와 이슬람을 6대5의 비율로 고정했는데, 이 모든 장치는 권력을 분산해 혹시나 있을 유혈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레바논은 수많은 종교가 평화로이 공존하는 모자이크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 동서 문명이 화합하는 중동의 새로운 국가 모델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권력을 나눈 각 종파는 협치는커녕 종교적 이익만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은 종파적 유불리를 따져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 국가정책이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는 정치인도 없었습니다. 의석수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매년 의회에서 통과하는 법안 수가 대개 한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원유 매장이 확인되어도 종파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개발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여러 종교로 갈갈이 찢기면서 레바논의 구성원 모두를 뭉치게 할 민족주의나 국민국가의 개념이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보는 시각 자체도 종파별로 확연히 다르죠. 즉, 기독교인들은 레바논을 중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를 지키는 보루로 여기고, 무슬림들은 국가를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저항의 구심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바논엔 처음부터 너무 이질적인 집단들이 한 바구니에 담김으로써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 국가 전체가 종교전쟁의 불구덩이가 될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불씨가 팔레스타인에서 날아왔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중동 전쟁이 연속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구 구성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무슬림들이 다산으로 인구 격차가 줄어드는 판이었습니다. 다수가 된 무슬림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1971년 요르단에 있던 피에로가 쿠데타를 꾸미다 레바논으로 쫓겨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레바논이란 국가 내에 자신들의 국가를 따로 세우고 이스라엘에 맞섰습니다. 이에 이슬람 수니파가 피에로에 동조하면서 기독교는 물론 이슬람 시아파를 적대하게 됩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이슬람 시아파가 무장 민병대를 조직하는데 이게 헤즈볼라입니다. 레바논 기독교 역시 팔랑의 민병대를 강화해 팔레스타인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레바논은 1975년부터 15년간 내전에 들어가 서로 12만 명이나 죽인 뒤에야 그치게 됩니다. 내전이 끝난 뒤 레바논은 앞서 말한 대로 관광업과 금융업으로 일시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종교 갈등이 빚어낸 시한폭탄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비극은 내전을 불러온 종파 간의 갈등을 자체적으로 치유하기는커녕 해외의 같은 종파와 연대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연히 외세의 간섭을 불러왔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수니파 이슬람의 힘이 커지자 레바논 기독교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때 처음 발길한 이스라엘은 이제 레바논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시리아는 전쟁 억지라는 명분으로
29년간이나 레바논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 틈을 타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도 간섭에 나섰고,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도 레바논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제거에 나서면서 애꿎은 레바논 민간인들이 또 희생되고 있습니다. 보통 때라면 일반 무슬림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기독교 지역으로 대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드론 공격이 두려운 기독교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임대료가 너무 올랐고, 이 바람에 여전히 내전 중이지만 집값이 싼 시리아로 피난하는 비극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헤즈볼라로 인해 요즘 레바논은 더욱 깊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시아파 종교단체이자 여러 국회의원을 둔 정당이자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강한 군사조직입니다. 레바논 정부의 기능이 멈춘 지 오래라 그나마 헤즈볼라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만 병원도 학교도 정상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헤즈볼라가 사라지면 그 힘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또 다른 내전을 레바논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레바논 기독교가 이스라엘과 친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피에로도 지금 레바논의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레바논은 모든 것이 혼돈입니다. 약 2000년 전의 레바논은 예수의 제자들이 맨 처음 기독교를 전파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레바논은 한 뿌리에서 나온 종교들이 모두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악마화하며 증오를 키우는 땅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나눈 레바논의 종파들은 자신의 종교를 확대하려고만 할 뿐 정상적인 국민국가를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통에 죽어나는 건 힘없는 국민들 뿐이죠. 영화 곡성의 대사처럼 정말 무엇이 중한디라고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